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빠르면 오늘부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보낼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때 맞춰서 이 꽃바구니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카네이션이죠. 부모님께, 또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께도 감사의 뜻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데요. 근데 이런 풍경이요, 머지않아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의 카네이션 농가들이 기상이변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는데요. 저렴한 외국산 카네이션은 대량 수입되고 있고요. 가정의 달 소비 트렌드가 달라지면서 가격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 올 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 공판장에서 카네이션은 한 단에 평균 6,800원에 거래됐는데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가격이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생산비,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수익이 급감하다 보니 벼랑 끝에 몰린 카네이션 재배 농가들이 대거 문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카네이션 살 때는요, 농가의 이런 어려움에 공감하기엔 매년 꽃값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근데 카네이션 없으면 좀 서운한데 비싸도 사야겠죠. 네, 5월 3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가위바위보 한다는 게 뭐죠? 은규님이 부지런한 오승원 하나님, 아이고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는데.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의 시간에는요, 여러 매체에서 쏟아내는 부정확한 건강 정보들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리 PD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요, 최근 시장의 걱정거리로 떠오른 미분양 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등 부동산 PF 문제 상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나갑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요, 반갑지 않은 날씨 예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보돼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도 잘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어린이날은 어린이날이에요. 절기상 여름이 시작됨을 알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겨울로 접어들 땐 입동, 여름으로 접어드는 이날은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가위바위보 손인사요. 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분들, 아나운서끼리라고 해도 자주 보지를 못하거든요. 서로 스케줄이 다 달라가지고. 자,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물 어떻게 네. 준비 좀 하셨나요? 아직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로 있다가 크게 공격당하면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이제 준비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건강입니다. 네. 근데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건강 관련해서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먼저 알아볼 주제가 뭔가요? 절대 당근과 함께 먹지 마세요. 당근과 상극인 음식인데요. 예,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예. 네, 사실은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이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상한데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도대체 뭐 어떻게 되길래 그러니까요. 절대로 함께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몸에 되게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몸이, 예,
상극 뭐 말은 많이 하는데 상극은 또 무엇일까요? 이 먼저 상극의 정의부터 알아보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상극에 대해서 두 사물이 서로 맞서거나 해를 끼쳐서 어울리지 아니함 또는 그런 사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당근과 상극인 음식은 당근과 맞서거나 해를 끼쳐서 어울리지 않는 음식 뭐 이렇게 되겠는데요. 네. 이 기사에서는 고지방 음식, 디저트, 고염분 식품을 꼽고 있습니다. 오잉? 어릴 적 우리 모두가 그럴 텐데 분식집에서 야채튀김 많이 먹었잖아요. 맛있죠. 당근 항상 들어가 있고 그죠? 예. 근데 당근을 기름에 튀긴 야채튀김은 고지방 음식이니까 당근과 상극이겠네요. 이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기름지고 맛있고 배부르고 뭐 이렇게 될 텐데요. 네. 당근 튀김 먹으면 뭐 더 많이 먹으면 살찌고요. 그렇죠. 이 기사 내용을 그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네. 당근은 비타민 A의 좋은 원천으로 고지방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비타민 A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방 식품의 과다 섭취는 체중 증가 및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근을 고지방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되게 예. 별개 얘기 같은데. 당근과 별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고지방 식품은 맞습니다. 과도하게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당연한 건데. 예. 그리고 당근을 볶아야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기사 내용은 당근과는 상관없는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네네. 고지방 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체중을 늘리고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그렇죠. 영향을 준다. 당근을 고지방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건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당근과 고지방 식품이 상극이다? 이건 굉장히 논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뭐든지 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삼성서울병원에서 안내하는 채소 조리법을 살펴봤습니다. 당근, 피망, 주키니, 호박이전, 카로틴 성분은 기름에 볶아 드시면 흡수가 촉진됩니다. 특히 당근은 비타민C 산화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초나 기름을 약간 넣고 50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 뒤 다른 식품과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채소의 풍부한 영양소 중 하나인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채소의 지용성 비타민이 용출돼서 체내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채소로 조리할 때 이런 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들이요.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을 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권장을 합니다. 네, 일단 당근은 기름에 볶아 드시는 게 비타민 섭취에 유리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당근과 상극인 음식으로 꼽힌 게 또 있어요? 예, 디저트라고 하는데요. 기사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당근과 함께 설탕이 많은 음료나 디저트를 섭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설탕의 과도한 섭취는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당근의 건강한 영양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설탕이 적게 들어간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당근뿐만 아니라 역시 모든 식품이 다 마찬가지죠. 네. 왜 당근을 가져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밖에도 고염분 식품을 당근과 상극인 음식으로 꼽았는데요. 또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염분 식품과 당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혈압 상승과 체내 염분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근과 같은 신선한 야채들은 자연스러운 맛을 강조하는 식단에 가장 잘 어울리며 과도한 염분 섭취는 건강한 식습관에서 피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네. 이것도 뭐 딱히 당근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턴이 똑같은데요, 지금. 네. 네. 이거 굉장히 하나만한 얘기를 제목을 아주 강하게 달아가지고 상극인 음식 절대 먹지 마세요, 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언론사 기사인가요? 이 포털 사이트 다음의 모바일 앱을 보면 뉴스 페이지에 언론사 뉴스가 아닌 게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언론사가 아닌 매체들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이 모바일 사이트 다음은 뉴스 프런트 페이지에 함께 편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다양한 정보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당근 상극 기사도 이 섹션에 포함된 스타픽이라는 채널의 기사입니다. 스타일, 패션, 뭐 건강, 연예 정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건 뭐 물론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있는데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기사 이런 것들은 좀 걸러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유사 매체들이 쏟아내는 부정확한 정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사례도 소개해 주세요. 네, 이런 매체들의 특징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무리한 제목을 달고 있다는 건데요. 제목 장사, 낚시 이렇게 부르기도 네. 하죠.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이 스타픽의 기사 중에서 최근에 올라온 기사 제목은 이 음식 하루에 한 컵 먹으면 대장암 예방됩니다. 인데요. 설레요. 네. 제목이 뭐예요? 네. 미국 연구팀의 연구 결과로 기사를 작성했는데 흰 강낭콩을 대장암 치료 환자의 식단에 추가할 경우 장 건강 개선과 유익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목은 암 예방으로 뽑아요. 예. 작년 12월에 연합뉴스가 같은 내용을 보도한 걸 베낀 기사인데요. 연합뉴스 제목은 흰 강낭콩 하루 한 컵 대장암 환자 장 건강 개선 유익균 증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되게 담담하게 뽑았죠. 네.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흰 강낭콩을 섭취한 참가자들은 암 예방 및 치료 결과 개선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내 미생물 군집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암 예방하고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스타픽의 제목은 전형적인 낚시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왜곡 보도인데요. 이런 것 말고도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네. 당신만 몰랐던 탄산수의 끔찍한 진실. 이런 기사는 탄산수가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탄산수는 탄산산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탄산산소는 음료수에 탄산화된 기체를 추가하여 탄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하여 탄산산소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탄산산소라는 물질은 없습니다. 예. 네, 이게 일반 언론사라면 이런 기사를 내보낼 수 없어요. 이 굉장히 좀 질이 낮은 기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너무 또 나빴어요.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추와 함께 먹지 마세요. 부추와 상극인 음식과 좋은 음식들. 이런 기사에서는 부추와 소고기가 상극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쇠고기와 부추를 함께 섭취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추와 쇠고기는 모두 체온을 높이는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면 체온이 더욱 높아져 설사, 변비,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넣어 만드는 음식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소고기 부추 잡채, 소고기 부추 솥밥, 소고기 부추 말이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듣다 보니까 배고파요. 같이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이 되는 걸까요? 일단 이런 유사 매체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고요. 전문성도 없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은 내용을 아무 데서나 베껴와서 그럴듯하게 눈길을 끄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내보내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포털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에서 이런 허위 정보들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과 상극이라는 음식이라는 허위 정보 유포를 해요, 누군가가. 그럼 당근이 나와서 나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당근 생산자 조합 이런 데서 당근 관련해서 사회적 가치를 하락시켰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식약처 같은 기관에서 이 음식 상극과 관련된 허위 정보 한번 좀 싹 정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앱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뉴스 형식의 정보를 소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이 제품으로 치면 불량 제품이 너무 많아요. 반면 양대 산맥이죠. 네이버에서는 그래도 이 언론사가 생산한 정보나 의료기관,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정보가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건강 관련 정보는 그쪽을 이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사 매체 말씀하신 그러니까 언론사가 아니면서 언론사처럼 기사를 내보내는 매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요, 언론사들이 내보내는 건강 정보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많죠. 어떻습니까? 믿을만한가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건강 전문 매체들이 여러 있습니다. 근데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내용을 기사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큰 건강 매체죠. 저도 몇 번 다루긴 했는데 헬스조선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유와 찰떡 궁합인 줄 알았는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개 뭐 이런 제목인데 이 기사에 소개되는 5가지는 자색 고구마, 견과류, 시금치, 시리얼, 매운 음식 이렇게 5개를 꼽았습니다. 오잉? 네. 다 우유랑 먹는 건데? 예. 헬스조선의 다른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침밥 대신 습관처럼 마시는 이 음료, 위 건강엔 독이다. 이런 제목이고요. 아침에 우유를 마시고 싶다면 섬유질이 풍부한 견과류나 시리얼 등에 곁들이면 된다. 이렇게 기사에 적었습니다. 같은 매체의 보도인데 이쪽에서는 우유와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다른 기사에서는 우유와 곁들여 먹으라고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 너무 재밌어요. 이 정부와 의학계에서는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해서 인증 제도를 좀 만들어갖고 운영하는 이런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털과 언론사 이런 유사 매체 등 이 정보의 생산과 유통 주체들이 어디에서도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바깥에서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건강 정보는 누구나 관심이 있고 중요하게 받아들이지만 정작 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이 관계자들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에겐 팩트 연구소가 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아유, 오늘도 우리 선정수 팩트 체커님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국토교통부가요. 주택 공급 통계에 누락이 있다고 정정하는 일이 발생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분양 주택 통계에서도 시장과 괴리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걱정거리인 실제 미분양 주택 시장의 실태와 부동산 PF의 핵심 문제 상품들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제가 오프닝을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4월 29일 날 국토부에서 그 정정보도 하나가 나왔는데요. 작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매월 꾸준히 발표했던 주택 공급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물량 그리고 미분양 데이터와 주택 거래량을 발표하는데 네. 그게 7월부터 올해 작년 12월까지 6개월 동안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해서는 인허가랑 착공이랑 준공해서 총 19만 호가 틀렸는데 결국 총 19만 호. 네네. 네. 그래서 셋을 다 합치면 원래 110만 호 나와야 되는데 90만 호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히 준공 데이터에서는 작년에 12만 호가 실제 더 많이 준공됐는데 덜 준공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인허가 착공도 작년에 7만 호가 더 많았었는데 7만 호가 덜 찍힌 것처럼 또 자료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거를 이제 4월 29일 날 발표해서 작년 거를 모조리 정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에 주택 공급이 좀 적었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 강세로 좀 생각했다거나 아니면은 주택 시장에 결국 참여하는 기관이나 뭐 금융기업든 건설사든 시장에 있는 저희 같은 그런 소비자들이든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서 좀 판단하는데 그런 게 한 번에 다 틀렸고 10개월 만에 정정이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야, 이게 정리를 해보면 정부에서 이런 거 주택 뭐 이런 통계를 발표를 항상 하는데 한마디로 생각보다 많이 지었고 네. 맞죠? 네. 그 얘기죠. 생각보다 많이 준공됐고요. 12만 호 정도. 네. 그리고 또 인허가하고 착공만 하더라도 7만 호니까 생각보다 많이 더 이제 공사에 들어갔다. 근데 정정은 또 10개월이나 늦게 했다. 네, 사실은 이 내용을 올해 2월 달에 그 작년에 국토부가 지금도 뭘 하고 있냐면은 요즘에 하도 공급 부족 얘기가 많다 보니까 공급량에 대해서 국토부가 스스로 발표를 해주고 있어요. 예상 준공주택 수를. 그래서 올해도 발표를 했습니다.
24년에도 36만 호 정도 준공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한 그거가 2월 8일 날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36만 호 준공되겠다는 거는 작년에도 예상이 됐었던 얘기였거든요. 23년에서 바라봤을 때 24년도에 36만 호 준공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게 43만 호 준공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43 준공이 아니라 31 준공으로 끝난 거니까 12만 호가 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12만 호가 올해로 준공이 이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3년도가 아니라 공사가 요즘 길어지고 있으니까 평균 34개월에서 뭐 40개월 넘는 공사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네, 공사가 뒤로 가는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은 24년도에 좀 준공이 많아지면서 그 공급 부족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었거든요. 네. 근데 2월에 올해 준공 물량을 발표했는데 36만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여의도에서 먼저 증권가에서 이제 그 수치를 체크한 다음에 약간 이 수치가 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언론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국토부에 3월 말에 질의하게 되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2만 호가 뜬 것 같다. 작년에 안 했고 올해도 안 얹어지면은 이 아파트는 어디 갔냐, 증발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뭐 그럴 리가 있냐. 약간 처음에 이런 스탠스였는데.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시던 기자분들의 뭐 마이크를 다른 기자한테 넘기고 막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마이크를 넘긴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좀 그 데이터가 틀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데이터를 이제 왜 국토부 장관이나 이런 그쪽에 물어보냐 이러면서 그 국토부 장관발 차담회였거든요. 국토부 출입기자 차담회였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그냥 좋은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하고 딴 사람한테 넘겨라. 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이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지나서 그러니까 4월 29일이죠. 한 달 지나서 보도자료가 나와서 알고 보니까 데이터가 잘못됐더라.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을 하지 못하셨던 기자분은 이제 굉장히 분노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 뉴스가 보도자료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그 국토부 출입 기자들이 관련 기사들을 쏟아냈는데 전체적으로는 국토부의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차담회 때 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 뉘앙스의 답변들만 나왔었는데 이제 4주 지나니까 갑자기 다 바꿔서 나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도자료에는 1월 말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다. 1월 말부터 알고 있었는데 2월, 3월, 4월 전수조사를 했다. 그래서 일일이 입주량이랑 다 비교해보는 작업이 3개월 걸렸고 그래서 4월 말에 딱 보도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 차담회 때 뉘앙스하고 보도자료의 뉘앙스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은 어차피 국토부 보도를 통해 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지만 비판적인 그런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거는 그거지만 실제로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작년에 12만 호가 더 준공되고 그리고 7만 호가 더 인허가 착공이 됐다는 거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는 PF 위기도 있고 해가지고 신평사들이 건설사들이라든가 지방 부동산 현장, 수도권 부동산 현장에 대해서 상황을 판단할 때 이런 수급 물량 가지고 체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막 돌아갔었는데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제 페이스북에 그 패치님 중에 한 명이 또 신평사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도 되게 황망해가지고 작년 상황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했는데 데이터가 확 달라지니까 갑자기 또 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게 많았어요. 국토부는 뭐래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대요? 뭔가 해명을 했을 거 국토부의 아닙니까? 누락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그러니까는 그 주택의 입주 물량을 체크하는 그 코드들,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코드 몇 번, 뭐 이런 코드들이 있는데 23년 7월부터 그 코드를 6개월간 누락을 했다는 거죠. 6개월 동안 누락했다. 네. 그래서 본인도 너 어떻게 알았냐면은 작년에 43만 호 들어오기로 했는데 25만 호 들어오고 그러니까 빌라까지 포함해서 31만 호 들어오니까 예상보다 너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 이러면서 1월 말부터 체크해 보니까 앞불사 정비사업 코드를 입력을 안 했네 6개월 동안 이러면서 정비사업 물량이 다 안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량이 훅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 상으로는 1월 말에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1월 말에.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큰 일인데 언뜻 듣기에는 왜냐면 이거
모두가 다 그 통계를 근거로 시장 분석하고 전망하고 최 대표님 유튜브 다 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이거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네. 각자 자기만의 논리로 시장을 바라봤는데 이 7개월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작년 말 준공 데이터랑 착공 데이터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착공이 19만 5천 호 돼서 역대 최저 착공이었는데 이걸로 3, 4년 후에 최저 입주 물량이니까 공급 절벽이 온다. 이런 내러티브가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먹혔거든요. 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내러티브에 되게 설득이 되어 가지고 행동을 했다면은 물론 19만 5천이나 24만이나 작긴 작은 거죠. 근데 막 역대 최초 20만 언더 막 이런 그 뉘앙스에 발언하고 네. 그런 거랑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에 그거로 좀 당황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미분양 주택에 대한 통계도 논란이 있다면서요. 네, 그 4월 29일 날 정정 보도를 할 때 결국 기자들 대상으로 백브리핑을 열었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못 믿기 시작을 하는 그렇겠죠. 거예요. 예, 하나하나.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토부의 월간 통계에는 그 인허가 착공 준공 분양 말고도 거래량 그리고 미분양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거래량도. 근데 미분양이 3월 통계를 보더라도 미분양이 1%밖에 안 늘어서 지금 6만 5천 호 조금 안 돼요. 준공 미분양이 12,000호 정도 되는데 근데 시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단지별로 미분양 호수를 분위기를 보고 그 당첨률을 보면서 카운팅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많지는 않지만은 대구 부동산을 세세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대구에 있는 분양 현장들 다 체크하면서 여기가 과청약 됐다 안 됐다 해서 어느 정도 미분양이 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지역별로 더해 보면은 6만 5천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언론에서 이것도 일주일 전에 제 언론을 해서 먼저 전국 미분양이 10만 호가 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발표는 6만 5천이 좀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는 네, 국토부의 정식 보도 자료는 6만 5천인데 실질로는 미분양 10만이 넘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죠. 이번에 그 백브리핑 때 29일 날 수정 발표했을 때 물어보니까 미분양 데이터 아시겠지만은 미분양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의무가 아니거든요. 의무가 아니에요. 네, 그 주택 공급하는 시행 주체가 우리가 이런 호수에 미분양이 있다고 국토부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신고를 받아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있다는 거를 숨기고 싶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거를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과소 신고를 하거든요. 과소 신고를 하니까 지금 한 6만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는 10만 호가 넘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미분양 신고나 이런 부분을 좀 의무화하면 되지 않냐. 당연히 그렇게 그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또 출입 기자들 약간 석이 나가는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그거는 시행 주체가 또 꺼리니까 그러니까 주택 공급하는 주체가 좀 꺼리지 않냐. 그들에게 좀 부담이 된다. 약간 이런 유사한 발언을 하세요. 누굴 위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국토부는 이제 건설사들을 위한 그러니까요. 부처냐, 이제 국민들을 위한 부처냐. 되게 황당하네요.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4월 29일 백브리핑장이 되게 어수선했습니다.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데이터 7개월간 다 틀렸다. 다 틀렸지. 그리고 실제 데이터들 더 차곡차곡 접수해가지고 의무화로 제도 개선하겠다 이런 말이 나온 것도 아니라 그냥 신고 대상만 받고 있고 신고 대상을 의무화하게 되면은 좀 시행 주체가 부담을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결국 안 할 수가 있다니 한 번 생각이 나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실제 미분양 데이터가 6만 5천이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역별로 미분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미분양이 아직 얼마 안 되네 이러면서 주택 사업했다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오피스텔 같은 그런 비주택 사업은 미분양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그 아파텔 사업들이거든요. 85제곱미터로 공급한 25평 아파텔을 과거에 아파트처럼 팔았었어요. 그런 것도 다 미분양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택 미분양이 대구에 예를 들면 10,000건이다. 그러면 주택만 10,000건이고 아파텔까지 얹혀지면은 그 수는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미신고 미분양까지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훨씬 미분양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를 모르고
이제 공식 발표되는 데이터만 보고 나서 우리 주택 사업 할까 우리 미분양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 주택 사업 진행하다가는 정말 올공실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되게 정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아쉽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미분양 주택이 6만이든 10만이든 심각한 수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미분양. 맞아요. 미분양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아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게 그 국토부의 디펜스 논리는 뭐냐면은 과거 금융위기 시절에 미분양 정점이 19만 호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중공 미분양도 6만 호인가 그 레벨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 미분양 6만 4천, 6만 5천이니까 아직 멀었다. 네, 그 시기가 아직 멀었다. 이런 게 나와요. 금융 위기 때 19만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진짜 만약에 10만 호가 넘어간다고 생각하면은 꽤 높은 레벨의 그렇죠. 그 위험도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데이터가 정확히 알려져야 그에 상응하는 보완책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잠깐만요. 금융 위기 때도 신고가 의무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는 정말 거의 2000 모든 현장이 다 미분양이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분양이 많았어가지고. 근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 하반기부터 PF 위기가 있었고 PF 금융은 줄어들지도 않으니까 사실은 준공이 돼가지고 분양이 되면은 PF 금융은 감소하거든요. 네, 근데 잔금 치르고 이러면은 네, 그럼 상환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늘기만 하니까 이제 그냥 금액만 봐도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건데 네.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게 금액 대비 너무 과소하니까 이제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좀 생겨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거래량이 좀 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보다 보면. 거래량이 예. 그게 잘 아시겠지만 잘 몰라요. 선거 전이랑 후랑 약간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은요. 3월 달 그러니까 4월 10일 전까지 거래량 특히 총선 바로 직전 거래량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3월 거래량이 4천 건 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4천이 벌써 이게 1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작년 1월이 심리 기준으로는 최저였거든요. 22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4분기부터 주택 가격이 소위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무너지는 게 2월 돼서야 살짝 턴어라운드가 돼요. 근데 작년 1분기는 심리가 최저였기 때문에 주택 거래량이 월에 1000건 레벨이에요. 1000건. 뭐 1000건, 1000건, 1200건 막 이렇게 됐거든요. 원래는 서울시에서 평균 월간 6000건, 7000건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1000건 이하로 내려가니까 막 6분의 1토막, 7분의 1토막이 났고 네. 800건 거래되면은 거의 10분의 1토막 났었는데 근데 지금 4,000건을 올라오니까 전년비로는 YOY로 1분기 누적으로 거의 한 70% 이상 그로스가 있는 거고요. 작년 1Q 대비해서는. 네. 근데 평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30% 빠져 있는 물량인데 전년과 비교하니까 거래량이 폭증을 했고 엄청나게 늘었다고 1, 2월이랑 비교해도 예. 좀 폭증했습니다. 분위기가 올해 1분기는 여러 가지로 좋았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미국 연준에서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7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0번 또는 1번 한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장금리가 작년 4Q에 국내 3년 만기 채권금리도 작년에 4% 찍었다가 올해 1분기에 3.3%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시장금리도 70bp 정도 내렸고 대출금리도 4%대에서 3%대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서 전세가 매매가 다 강세였고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 부양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결과는 여소야대였는데 시장에서 여소야대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거는 총선 거의 직전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팽팽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량이 3월에 정말 폭증을 했고 그게 지금 찍히는 거고요. 4월 12일 총선 이후에는 그 물건 찍히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거래량이 정말 감소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2분기에는 다시 조금 관망세가 짙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거래량 늘어나는 거는 좀 한 달 천하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더 봐야 되고 지금 반짝이다.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1분기는 거시 금리 분위기나 주택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강세로 좀 작용을 했다면은 2분기는 그냥 하반기 이후에 여소야대 환경에서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봐야 되다 보니까 관망세가 조금 있을 것 같고 또 공교롭게도 금리도 지금 1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권 금리도 20bp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주택 가격에는 좀
이제 보합세로 작동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는 아까 얘기했던 뭐 PF나 다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식의 정책을 필 건지 지금 사실 수도권 과밀화 얘기도 많고 그거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과밀을 뭐 더 추구할 건지 아니면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낼 건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시장이 좀 교통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2분기는 굉장한 관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4월 거래량 3월은 좀 튀겠지만 네. 4월 10일 선거까지 있으니까 선거 전에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선거 이후 거래량은 확실히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걱정인 게 PF라고 들었어요. 네, PF, PF에서도 저희가 주택 PF만 얘기했는데 요즘에 비주택 PF가 정말 그 문제가 많아요. 비주택 PF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최근에 그 PF 현장 하나 갔다 왔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네, 뭐죠? 줄여서 생숙이라고 하는데 네. 말 그대로 그냥 숙박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숙박 사업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건축물이 되는 건데 20년, 21년도에 그 주택 규제가 많다 보니까 비주택 상품이 좀 떴거든요. 근데 비주택 상품이 떴는데 거기에 좀 4대 천왕이 있었습니다. 비주택 상품 중에서. 네. 첫 번째는 아파트와 형태는 똑같은데 이름은 다르다. 아파텔, 그 오피스텔. 아까 얘기했던 오피스텔. 이거가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거의 한 10만 호 레벨로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수분양 받았던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 다 준공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는 유명한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지산. 이제 사업장용 아파트용 공장이었는데 지식산업센터로 네이밍을 바꿔서 부르면서 이제 대박이 나기 시작을 했고 지산도 평년 대비 20년, 21년, 22년에 거의 평년비 2배 물량 나오면서 그것도 수분양 받으신 분들이 지금 지산 공실 때문에 엄청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네. 태영건설 부도도 사실 이런 지산 때문에 났거든요. 그래서 주택 미분양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그 이런 비주택 사업체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가 생활형 숙박시설이고요. 네 번째가 분양형 호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도 개인들에게 분양을 한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분양을 해서 n분의 1로 갖고 있고 위탁 관리는 다른 회사가 하는 건데 그 위탁 관리사가 힘들다 가버리고 이러면은 개인들이 너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완전 큰일 날, 말만 들어도 큰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양형 호텔 굉장히 많은 현장들이 큰일이 난 상태고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도 똑같은 건데 그것도 생활형 숙박시설이 원래는 20년, 21년에는 이게 그 다른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되거나 그 전까지 전임 법령에는 입주가 허용이 됐었는데 21년 1월 달에 생숙 시설이 너무나 그 투기 수요가 몰려다 보니까 그래서 전입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용도 변경이 전입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그해 8월에 예를 들면은 마곡에도 엄청나게 비싼 그런 생숙 시설을 공급했었는데 공급 가격이 그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84제곱미터가 평균 15억 원에 공급이 됐어요. 900호 정도 공급돼서 전체 분양 매출은 1조 4천억짜리가 돼요. 근데 다른 프로젝트랑 복합 건물 같이 개발되니까 총 PF 규모는 4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4조 2천억 정도를 진행하는 PFV 사업장이 이제 롯데건설 포함해서 여러 건설사들에게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분양은 잘 됐어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공사비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잔금을 받아서 결국 개인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분양자들이 그 부동산을 잔금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고위험 부동산이라 그래서 LTV가 30% 언더로 나온다 합니다. 그러면은 수분양자들이 조달해야 되는 돈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커지죠. 예. 그래서 그거를 준공을 못 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올해 말부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생숙 시설이 누적해서 총 10만 호나 공급이 됐는데 실제 생활형 숙박시설로 사용이 되는 건 5만 호 정도고 나머지 5만 호는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이런 사태가 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결국 이거는 개인의 그 어떤 청약과 관련한 그런 미스지만 이게 쌓이면 PF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쿠션 넘어가면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금융사나 시공사들이 현금 흐름 문제가 있고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주택 쪽에서는
어쨌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겠지만 사실 주택도 문제인데요. 수도권 과밀 때문에 비수도권 쪽 PF가 전반적으로 문제인데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가릴 것 없이 모든 상품이 거의 문제나 마찬가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140조 넘는 리스크가 이제 붕 떠 있는 건데 6월 30일까지는 만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연장시키기로 서로 다 합의했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또 이게 공교롭게도 22대 국회 회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하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는 정말 혼돈의 장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도 그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망세가 짙어질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내 집 시간 오늘은 미분양주택, PF 비주택들에 대한 걱정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2파였습니다. 5250님, 1108님, 5745님. 5927님 모두 정답 보내주셨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지나가는 봄이 너무 아쉽습니다. 자, 상품 받으실 당첨자들 확인 꼭 해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오니까 청취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